나를 죽여놓고 왜 모른 척하고 살아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박철수의 3주기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며 제사 준비를 마치고 큰아들 민규와 함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민규가 묘비를 닦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늘 바쁜 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남편 앞에서조차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해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민규의 재촉에 저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묘소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또 한 해를 남편 없이 살아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민규는 바쁘다며 현관 앞에 저를 내려주고 곧바로 떠났고 저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 낡은 교복 차림의 소년이 고개를 숙인 채 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색이 바랜 노란색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날씨는 맑았습니다. 얘야, 누구 찾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축하게 젖은 듯한 검은 머리, 그리고 그 눈빛, 깊고 텅 빈 마치 오래된 우물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저를 응시했고 저는 이유 모를 서늘함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아이, 누구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니? 어디 사는 아이야? 제가 다시 물었지만 소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집 김 여사가 마침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 여사, 잠깐만요. 저는 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순떡 씨? 저기, 저 아이 좀 봐주세요. 누구 아세요? 제가 소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가리킨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이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요? 네, 저기 노란 우산 든 아이가. 순떡 씨, 피곤하신가 봐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똑히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 노란 우산까지. 내가 잘못 본 걸까? 눈을 깜빡이고 다시 봤지만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살피는 것처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누구니? 소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뒤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릿느릿 마치 저를 따라오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자꾸만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오늘 남편 기일에.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 창문 밖을 무심코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문 앞에 똑같은 자리에 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더욱 창백해 보이는 얼굴, 여전히 손에 든 노란 우산,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는 텅 빈 눈빛.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컵이 손에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시 창문을 봤을 때 소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 바닥에는 젖은 우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본 우산 자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쪼이는 대낮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는데 젖은 자국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대문 손잡이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노란색 천 조각. 우산 천의 일부처럼 보이는 해지고 변색된 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30년은 묵은 듯한. 이게 뭐지?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30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새벽에 황급히 귀가했을 때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것,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며 했던 말. 절대 다락방에 올라오지 마.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다락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락방 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뻑뻑하게 버티고 있었고 저는 힘을 주어 돌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어둠 속에 묵은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을 살폈습니다. 낡은 상자들, 옛날 사진첩들, 그리고 구석에 덮여 있는 낡은 보자기.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색 우산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년이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낡고 해진 노란색 우산. 그리고 그 옆에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1994년 5월 3일 초등학생 뺑소니 사망. 범인 미검거. 기사 옆에는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9살 소년의 얼굴. 어제 제가 본 그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외면했던 진실이 마침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가슴에 꽉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거였군요. 그리고 나는 알면서도 침묵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소년의 환영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소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온 그날 밤부터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신문 기사의 글자들이 뇌리에 불타올랐습니다. 9세 초등생 이준호 군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 저는 베개를 꽉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숨겨온 게 이거였구나. 새벽 2시, 또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습관처럼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소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 똑같은 자리에 노란 우산을 든 채 고개를 들어 제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소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준호지?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30년 만에 처음 들은 것처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알았어. 그날 내가 당한 일을. 하지만 나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래서? 라고 묻는 것처럼, 미안하다고 다야? 라고 따지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소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대문 안쪽으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들어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손이 떨렸지만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시계, 안경, 지갑,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회사 일정, 가족 일정, 약속들. 하지만 1994년 5월 3일 그날의 페이지는 찢겨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저는 그 빈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날 뭘 썼기에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다이어리를 더 넘기다가 5월 4일자에 적힌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하지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벌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에게 용서를 구했을 뿐. 비겁했군요, 당신도. 나도. 그날 저녁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다니던 그 교회에. 예배 시간이 아니었기에 성당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십자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30년 전 저희는 한 아이를 죽이고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편한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준호라는 아이의 죽음보다
제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공범입니다. 그 순간 성당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아이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제단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고 제 바로 옆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소년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소년은 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옆모습이 얼마나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지. 겨우 9살. 꿈을 꾸고 뛰어놀고 미래를 그려야 할 나이. 하지만 그 미래는 30년 전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허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거기 있지만 거기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어떻게 하면 되니? 내가 뭘 해야 하니?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말해줘요. 그 한마디. 진실을 말해줘요. 소년은 그렇게 말하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경찰에 가야 할까? 이준호의 유족을 찾아야 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민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교회 갔다 왔어. 요즘 교회를 자주 가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할 게 있어서. 혹시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민규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부터 이상하세요. 다락방도 뒤지시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민규는 제 대답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말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발치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준호야, 너 매일 올 거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면 너는 편안해질 수 있니?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이미 편안해요. 오래전에 떠났으니까. 하지만 아줌마는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년은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웃을 때도, 기도할 때도, 잠들 때도 항상 가슴 한편에 돌덩이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편안하지 않았어. 한 번도. 소녀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놓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30년간 짊어진 이 죄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남편의 명예도, 우리 가족의 평온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전화를 걸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야. 진짜 속죄가.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덕 여사님 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하고 단단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1994년 5월 3일에 있었던 이준호 군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고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여사님, 저는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30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댁 남편분 박철수 씨의 차량 폐차 기록이요. 사고 다음 날 급하게 폐차하셨더군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창밖을 보니 대문 앞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년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심장도 함께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10분 후면 그 형사가 온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 다락방에서 찾은 신문 스크랩, 그리고 그 노란 우산, 30년간 숨겨져 있던 증거들. 이걸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빛 도는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자 테이블 위에 증거물들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숨겨둔 것들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천천히 신문 스크랩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사. 그의 손가락이 기사를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경찰서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제발 범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셨죠. 하지만 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의 묘 옆에 묻혔죠. 임종 직전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형사님, 범인을 꼭 찾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눈을 감습니다라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 평생을 그렇게. 강민수는 노란 우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그날 준호가 들고 있던 우산입니까? 네, 아마도요. 사고 현장에서 우산이 발견됐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가져간 건지 누가 주워간 건지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죠. 그는 우산을 펼쳐봤습니다. 낡고 해진 천, 부러진 우산살,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강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분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그분은 그날 밤 새벽에 집에 왔을 뿐입니다. 술에 취해서 옷에 피가 묻은 채로. 그런데 여사님은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남편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사님도 힘드셨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이미 남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진실만큼은 밝히고 싶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혹시라도 남은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가족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일을 펼쳐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준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이름은 김유진. 당시 14세였고 준호를 구하려다 함께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강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죠. 그리고 작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명? 1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 김유진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24살, 이름은 김서연. 강민수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여사님이 정말로 사과하고 싶으시다면 이 아이를 찾아가 보세요. 유진 씨의 장례식 때 봤는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강민수가 떠난 후 저는 메모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김서연, 24살, 준호를 구하려던 소녀가 낳은 딸. 그 아이는 엄마가 왜 평생 휠체어에 앉아 고통받았는지 알까요? 그게 우리 때문이란 걸 알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다음 날 저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고 저는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머리, 맑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남편이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람이에요라고. 30년간 숨기고 살았어요라고. 혹시 무슨 일이세요? 김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밤 준비한 것.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요? 내 어머니, 김유진 씨를 위한 위로금입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로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알아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죠. 그리고 그 사고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김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5월 3일 내 어머니와 이준호라는 아이를 친 차. 그게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김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당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저는 울먹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제발. 김서연은 말없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하늘이 정한 일이라고 믿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인을 찾아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하지만 끝내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김서연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제 와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함께 울 수밖에. 한참 후 김서연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의 인생이 24년간의 고통이 500만 원짜리예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하지만 저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김서연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공식적으로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게 엄마를 위한 진짜 위로일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준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큰아들 민규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응?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혹시 김서연이란 사람 만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민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뒤를 밟았어요.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그래서 알았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뭘 했는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예를 스스로 망가뜨리려고요? 민규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민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세요. 괜히 진실 밝힌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오히려 우리 가족만 망가질 뿐이에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민규야.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죄?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믿고 침묵한 게 죄예요? 가족을 지키려 한 게 죄예요? 민규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음 주에 제 임원 승진 발표가 있어요. 이런 스캔들 터지면 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의 체면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명예라는 것을. 미안하다, 민규야.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날 밤 민규는 집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만이 째깍거렸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만 망가질 뿐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서연의 눈물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어머니가 평생 안고 살았을 고통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자 소년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준호야. 소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강민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서 자료 보관실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이준호 사건 관련 자료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불이요? 방화입니다. 명백한. 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겁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얼굴을 가린 남성이 보관실에 침입한 게 포착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민규가? 강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혹시 아드님께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그렇군요.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방해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강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요?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민규야, 너 어젯밤에 뭐 한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서 자료 보관실에 불이 났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규야, 제발. 어머니. 민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한 걸까?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렴. 저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김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 말씀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30년이나 숨기고 살았다는 게, 우리 엄마가 진실도 모르고 죽었다는 게.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잖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돕겠다고. 김서연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 기자예요.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할머니께서 직접 인터뷰에 응해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모두에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아마. 김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인터뷰는 3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할 말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민수 형사도 증인으로 함께하기로 했고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규였습니다. 어머니.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규야. 그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제가 불 지른 거 맞아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어머니가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평온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 꿈에 어떤 아이가 나타나요. 저는 깜짝 놀라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네. 노란 우산을 든 아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잘못을 숨기려고 발버둥 치는 비겁한 짓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가로막으려 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규가 울먹였습니다. 내일 인터뷰.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인터뷰 당일
작은 스튜디오에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마이크를 조정하고 강민수 형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규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할머니?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김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년 전 미제 사건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1994년 5월 3일 9세 소년 이준호 군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건. 그 진실이 오늘 밝혀집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 박철수가 음주운전으로 이준호 군과 김유진 씨를 쳤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유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노란 우산을 든 준호가.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성의 희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유진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힙니다. 비록 늦었지만 민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민규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진실을 가로막으려 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민수 형사도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형사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렴.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적어도 마음은 가벼워진 것 같아. 그 순간 멀리서 노란 우산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준호야.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민규와 함께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 시간.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미제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나서 고백한 이 사건, 김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 박철수가 음주운전으로 이준호 군과 김유진 씨를 쳤습니다. TV 속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민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집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30년간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남편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민규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민규가 급하게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 악플 문자들, 협박성 메시지들. 사람 죽여놓고 30년이나 편하게 산 년. 남편 못지않은 살인마네. 지옥 가라. 저는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규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규는 거실 구석에서 통화를 했고 저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니? 임원 승진. 취소됐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았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민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민규야.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민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박씨 집 마누라래. 30년씩이나 숨기고 살았다며? 뻔뻔하게 어떻게 여태 동네에서 살았대?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사라도 갔을 텐데. 저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을 주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돈을 거칠게 받았습니다. 거스름 돈.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의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그 교회. 발걸음이 멈췄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었지만 몇몇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순떡 씨?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순떡 씨,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러. 기도요? 사람 죽여놓고 30년간 하나님 앞에서 거짓 기도한 사람이 지금 또 기도하러 왔다고요? 다른 교인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교회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살인마 집. 큼직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페인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김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걸레를 들고 함께 페인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왜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김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 편이 되드릴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민규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도망치면 안 돼. 하지만 30년을 도망쳤잖니. 이젠 정면으로 맞서야 해. 민규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민규가 문을 열었고 저는 그 뒤에 섰습니다. 문 밖에는 강민수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이준호의 친척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척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가족이 없다고. 그게 준호 아버지의 형이라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해외에 있었다가 최근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강민수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민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30년간 조카의 죽음에도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억? 우리가 어떻게. 다음 날 준호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박순덕이요? 네. 나는 이준호의 삼촌 이석규요. 30년 전 내 조카를 죽인 놈의 마누라지. 그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30년 동안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이석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감옥에 넣었을 텐데 죽어서 도망갔으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삼촌님, 민규가 나섰습니다. 저희도 사과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억도 모자라. 내 조카 목숨값이 10억밖에 안 되나? 이석규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내가 해외에서 돌아와 보니 조카 무덤은 잡초밭이더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런데 너희는 편하게 살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안에 10억을 마련하시오.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이석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와 민규는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10억은 불가능해요. 집을 팔아도. 알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벌의 끝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비추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소년.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소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슬퍼 보이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그 사람 조심하세요. 응? 누구를? 삼촌이라는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쟁이? 무슨 말이니? 저는 삼촌이 없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외동아들이었어요. 형제가 없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준호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를 찾아야 해요. 진짜 진실을. 소년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남자가 사기꾼이라면 저는 급하게 민규를 깨웠습니다. 민규야, 일어나. 왜요, 어머니? 강민수 형사님께 전화해.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강민수 형사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여사님, 이석규라는 사람. 완전 사기꾼입니다. 역시, 진짜 이름은 김태수. 전과 칠범의 사기 전문입니다. 뉴스 보고 기회다 싶어서 준호의 친척 행세를 한 겁니다. 민규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런, 우리 상황을 이용해서 벌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체포될 겁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감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나를 구해준 거야? 창밖을 보니 소년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사기꾼이 잡히고 소송은 취하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기꾼까지 끌어들인 집안이라는 오명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박철수 뺑소니 사건, 사기꾼까지 등장해 파문 확대, 유족 사칭 사기범 검거. 하지만 진짜 피해는 계속. 민규가 TV를 껐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보세요. 민규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민규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어머니, 사기꾼 사건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언론은 사기꾼을 끌어들인 파렴치한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인터넷 댓글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슈퍼마켓도 병원도 어디든 가면 손가락질이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님도 저를 알아보고는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차에는 못 타십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규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 그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거실 소파에 누워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민규야, 그만 마셔라. 제가 술병을 빼앗으려 하자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이것밖에 할 게 없는데. 15년을 바쳐서 일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어요. 아내한테도 이혼 통보받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혼이라니. 며느리 시댁에서 압력을 넣었대요. 우리 집안이랑은 연 끊으라고. 민규가 비웃었습니다. 웃기죠?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저는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편하게 죽어서 도망갔고, 민규야, 어머니는 속죄했다고 하지만 저는 뭡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해요? 민규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맞았습니다. 민규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대물림됐고 벌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며칠 후 작은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준아,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진실을 밝혀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민준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형은 직장 잃고 이혼까지 당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눈치 보이기 시작했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양심 편하자고 가족 다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남편이 숨겨뒀던 그 우산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우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 아니, 우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제가 한 선택, 그게 문제였습니다. 침묵을 선택했던 그날부터 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왜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만 고통받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민규는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문 앞,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사기꾼 사건 이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야. 소녀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표정이 읽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게 맞는 거였니?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다 망가졌어. 아들들은 나를 원망하고 동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는 용감해요. 용감?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30년간 숨어 살았잖아. 아니에요. 숨기는 게 더 쉬웠을 텐데 말씀하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하지만 내 아들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들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소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가 왜 그랬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나 너무 힘들어.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끝나요. 다음 날 김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준호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김서연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민수 형사님이 준호 어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하신 거래요. 그런데 그녀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고 일주일 전 날짜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이상한 말을 했다. 엄마, 나 곧 멀리 갈 것 같아. 라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꿈을 꿨다고 한다. 까만 차에 치이는 꿈. 아이의 말이 자꾸 신경 쓰인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김서연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호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다. 엄마, 내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
나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걸 보고 싶어? 라고.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김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범인을 꼭 찾아달라. 그리고 용서하고 싶다. 준호가 원할 것 같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무너졌습니다. 용서하고 싶다. 준호 어머니는 범인을 찾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용서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 일기장을 공개하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용서를 원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이건 준호와 그 어머니만의 이야기야. 내가 이용할 수 없어.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나는 용서받기 위해 진실을 말한 게 아니야. 그저 숨기지 않기 위해서였어. 김서연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날 저녁 민규가 술을 마시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꿈을 꿨어요. 꿈?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민규야, 내 어머니를 지켜라.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저는 민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제 인생만 생각하고. 아니야. 아버지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겠죠.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규야,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셨는지. 민규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아들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제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소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멀리 저 하늘 너머로.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민준아, 형이랑 통화했어요. 형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어머니. 끝까지. 저는 두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잘 컸죠? 그날 저녁 강민수 형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준호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발견되면 법적 처벌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용서를 원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 유언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 어머니, 고맙습니다. 준호 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달라졌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도 용서를 원했다는데 30년간 죄책감 안고 산 것도 일종의 벌 아닐까? 그래도 진실을 밝힌 용기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거다. 가해자가 용서받을 권리는 없어. 30년간 편하게 살았으면서 무슨 속죄냐? 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유언장 공개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순덕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힐링과 용서 재단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지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속죄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민규와 민준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민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당일 작은 강당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가해자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들.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눈부셨고 수십 개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눈빛은 동정, 어떤 눈빛은 분노, 어떤 눈빛은 호기심.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덕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9살 소년과 14살 소녀를 쳤습니다.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한 소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30년간 침묵했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30년 동안 편하게 살았으면서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왜 나타난 겁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30년 전부터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웃을 때도, 기도할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벌입니까? 내 아들은 그날 죽었습니다. 17살 꿈도 많고 미래도 밝았던 아이가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범인은 도망갔고 경찰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30년간 범인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면서도 숨겼다고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양, 태양처럼 밝게 살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저를 깨웠습니다. 아빠, 일어나. 태양이 떴어. 라고.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양이, 미안해요. 정말.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사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객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진행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일어나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용서를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리입니다. 진행자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여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인은 음주운전자였고 3년형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죄책감을 안고 산 것, 그것도 일종의 감옥이었겠구나 싶습니다. 어쩌면 법이 주는 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이 용기 낸 것은 인정합니다. 진실을 밝힌 것, 이 자리에 선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깊은 남자였습니다. 여사님, 네. 저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저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만약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의 용기가 저에게도 용기가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아니에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정말로 속죄하고 계세요. 진심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들 이렇게 컸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묘소는 한적한 공동묘지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 거기에 새겨진 이름. 이준호 1985-1994. 겨우 9년. 저는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준호야, 아줌마가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었지?
30년이나 지나서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숨기고 살았을 거야. 비겁하게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나한테 용기를 줘서. 그 순간 비석 앞에 노란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소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줌마도 저도 모두 괜찮아요. 소년이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서 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준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고 둘은 함께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편히 쉬어. 빛이 사라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묘소를 나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수 형사였습니다. 여사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국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여사님 사연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뺑소니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수할 경우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그게 제 사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여사님이 보여준 용기가 세상을 조금 바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어.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걸.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도 아니고 발신자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께. 저는 김유진의 딸 김서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여사님께 전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였습니다. 펼쳐보니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발견되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저는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평생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주세요. 그것이 진짜 속죄입니다. 김유진 드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뿌려졌던 빨간 페인트는 지워졌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규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 무슨 날이더라? 아버지 사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준호가 처음 나타났던 바로 그날. 성묘 갈 준비할게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만나러 갈게요. 공동묘지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마음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하진 않아. 하지만 가볍긴 해. 가볍다니요? 3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놨으니까. 민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 요즘 새 일 찾았다며? 네.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민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 아내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놀라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대요. 아직 이혼은 안 했거든요. 잘 됐구나.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저도 배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준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묘비를 깨끗이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 일찍 왔구나. 네. 오늘은 꼭 일찍 오고 싶었어요. 우리는 함께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딸기, 준호가 좋아했다고 준호 어머니의 일기에 적혀 있던 과일. 여보, 저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요. 죄책감 내려놓고 그냥 편히.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민규와 민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우리는 준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매달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묘소는 이제 깨끗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아줌마가 또 왔어. 저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요즘 어때? 엄마랑 잘 지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너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 법도 바뀌었고 사람들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민규가 옆에서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준호야, 형이야. 고마워. 우리 엄마 구해줘서.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삼촌이야. 미안해. 늦게 깨달아서.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묘비 옆에 노란 들꽃이 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작고 예쁜 노란 꽃. 준호의 우산 색깔과 같은. 저는 그 꽃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1년 전 동전을 바닥에 던졌던 그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32,000원입니다.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스름 돈을 정중하게 손에 쥐어줬습니다. 바닥에 던지지 않고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TV에서 봤어요. 여사님이 다른 분들 도와주시는 거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으세요.
저는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서연. 저는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할머니께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재 기사예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주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보고 싶어요. 서연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오렴. 저녁이 됐습니다. 민규가 저녁을 차리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제가 결혼해요. 뭐? 깜짝 결혼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규가 웃었습니다. 야, 너 이 형도 몰랐잖아. 놀래키려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그 사람도 어머니 이야기 알아요. 오히려 어머니를 존경한대요. 용기 있으시다고. 고맙구나.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 오늘은 남편의 사주기였다. 그리고 준호를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아들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여전히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숨 쉴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문 앞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테니까요. 몇 달 후 저는 교통사고 유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센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요? 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 수는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겨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구나. 1년 반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민준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규도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둘은 화해했고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우리도 배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오랜만에 찍는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미소는 더 환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강민수 형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사님, 준호 어머니 묘소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익명의 후원자가 묘소를 아름답게 단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준호 묘소 옆에 벤치도 설치했대요.
쉬어가는 자리라는 팻말과 함께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모릅니다. 하지만 메모가 하나 있었답니다. 준호야, 내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 고마워라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저는 준호의 묘소로 갔습니다. 정말로 묘소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잔디, 예쁜 꽃들, 그리고 작은 나무 벤치. 저는 벤치에 앉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봤니?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괜찮아.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게 당연한 거니까. 나는 그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거야. 그때 옆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벤치 위에 작은 노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집어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함께 밥 먹어요. 그래, 좋지. 할머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 하세요. 알았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구나.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하늘 어딘가에 준호와 준호 어머니가 그리고 유진 씨가 편히 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규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정직한 기업을 모토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민주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고 합니다. 김서연은 유명한 탐사 기자가 됐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 강민수 형사님은 완전히 은퇴했지만 여전히 저와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매달 준호의 묘소를 찾아가고 가끔 학교나 단체에서 강연을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완벽하게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어느 봄날 저는 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노란 튤립, 준호를 기억하기 위한 꽃. 꽃에 물을 주다가 문득 대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잘 있지? 나는 이제 괜찮아.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 바람이 불어와 노란 튤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